과학과 철학의 만남 2주차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과학이 객관적인 실험과 엄밀한 논리를 차곡차곡 누적적으로 쌓아 올린 점진적 발전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라고도 말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과학이 질문하는 물음에는 과학적 물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메타 물음도 존재했다. 1교시 때는 과학적 물음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2교시 때는 메타 물음이 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메타적 물음, 철학적 질문을 이제 던져볼까 해요. 과연 과학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늘 완벽하고 단 한 점의 오류도 혹은 단절도 없는 절대적인 어떤 것일까? 그 절대적인 방식으로 과학은 발전해 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과학이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과학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학교를 가던 혹은 어떤 활동을 하던 눈을 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먼저 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에 불을 켤 수도 있고, 혹은 화장실에 불을 켤 수도 있죠. 세면하기 위해서 등등의 다양한 삶의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다양한 루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과학 기술이 있어요. 핸드폰, 전기 다 과학 기술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 기술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요. 단 한순간도 과학기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대부분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 과학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질문해야 되는 건 과연 과학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항상 절대적인 진실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은 항상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1교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였죠? 과학적 물음, 맞아요. 또 하나는 뭐였죠? 메타적 물음, 맞아요. 과학적 물음은 뭐라 그랬어요? 자연을 향한 관찰. 메타적 물음은 뭡니까? 과학 자체를 향한 관찰 혹은 의심?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들, 세포에 대한 것,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물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과학적 물음에 렌즈를 들이대는 것. 과학이라는 렌즈 자체를 올려다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과학에게
진짜 지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가? 과학을 과학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메타적 물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 과학의 자격 조건 자체를 질문하는 것. 그것은 뭐다? 메타 물음이다. 이 물음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가짜 지식과 참된 지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메타적 물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를 제기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쿤은 1962년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기존 과학계가 믿고 있었던 확고한 통념을 이 책을 통해서 폭로하고 깨트려요. 과학의 진보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누적적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은 시대를 지배하는 총체적인 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총체적인 틀을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말해요. 인식 방법, 인식의 틀,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과학의 진보는 지식의 누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진보와 혁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과학의 진보는 지식의 누적이다.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정통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죠. 근데 2교시 때는 지금 뭐래요? 과학의 진보는 패러다임의 진보고 혁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뭡니까? 중요하죠. 토마스 쿤은 자신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특정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이 전문가로서 공유하는 신념, 가치, 기술의 총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명왕성은 태양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맞다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의 차이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왕성까지 태양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어느 날 명왕성은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닌 게 됐을까요? 누가 결정했나요? 특정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이.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기술의 총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무수한 데이터와 현상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무수한 데이터와 현상을 어떻게 취합할 거냐, 혹은 어떤 데이터를 채택하고 어떤 데이터는 버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별의 기준이 패러다임이에요. 과학자들의 안경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전 과학의 단계, 상태가 있다는 게 토마스 쿤의 생각이에요. 중요해요. 전 과학의 단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아예 없어요. 이 전 과학의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혼란스럽게 연구를 진행해 갑니다. 우리 1교시 때 배웠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해요? 신들에 의해서. 아니야, 아페이론이야. 아니야, 물질이야. 물질? 공기야. 아니야, 물이야. 불이야. 바람이야. 등등등등등. 변화야. 변화하지 않는가?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월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전에 있었던 과학자들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하나의 우주관을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 기준을 기준으로,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겠어요?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하나의 과학 혹은 우주관, 물질관이 구성됩니다. 그것을 정상과학, 노멀 사이언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제시한 틀 안에서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뭘 하겠어요? 퍼즐풀이를 해요. 1교시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정립된 이후에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모든 세계와 우주를 관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금 뒤로 밀어놓던가 아니면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더 이상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해요. 즉, 변칙 사례의 수많은 등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상과학,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상과학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패러다임의 공식이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질적인 변칙 사례들이 등장하거든. 이 변칙 사례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수많은 복잡한 개념들을 동원해서 정리했지만 이 개념, 정리된 개념도 끝끝내 위기가 오고 새로운 우주관으로 대체된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연구자들이 실수나 단순한 예외라고 이 변칙 사례들을 치부합니다. 그러나 이 변칙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공고해지면 임계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뿌리채 흔들려요. 그게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과학 전체가 거대한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과학적 혹은 패러다임의 논의가 시작돼요.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요,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위기를 혹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학자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침내 기존의 틀이 깨어지고 붕괴되고 세계관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거를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이라고 말해요.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가 극복돼야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 방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문제라는 게 뭐예요? 프로블렘이라는 게 프로가 뭐뭐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전치사. 블렘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죠?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의 사유 방식이나 삶의 양태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걸림돌이 내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 걸림돌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사유 방식이나 생활 양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이미 해결됐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유 방식, 새로운 삶의 양태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사유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고 그걸 대부분 젊은 새로운 이론을 갖고 온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쿠는 말했던 겁니다. 과학은 점진적인 곡선의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뉴턴의 역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교체되듯이 단절과 혁명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급격한 도약이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1교시 때 우리가 논의했던 전통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 우리는 그걸 빈학파에서 찾았는데 논리 경험주의, 이건 논리 실증주의는 객관적 사실의 누적적 과정이라고 봤어요. 과학이 이성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의 탑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다고 본 거죠. 반면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요. 과학이 과학자 공동체, 전문가 공동체의 사회적 합의, 신념체계의 전환, 그리고 혁명적 단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죠. 과학은 객관적인 탑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신념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자,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봅시다. 토마스 쿤의 주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철학적이며 사회학적인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과학이 단지 신념, 시대의 신념, 즉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면 사이비과학과 진짜 과학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입니다. 만약 과학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단지 특정 시대의 과학자들의 집단적 신념, 즉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면 진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은 있긴 한 걸까요? 이 위험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과학의 공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철학과 과학의 위기일 수도 있죠. 이것이 공적 기준의 딜레마예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학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진정한 과학인가? 쉽게 설명합시다. 자, 지리학, 땅에 대한 학문이죠.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네요. 생물학, 생물에 대한 학문이죠. 성명학, 학문인가요? 학이 붙었네요. 성명학은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 거잖아요. 성명학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단순히 과학자들이 말장난은 아닐 거예요. 현대 사회는 보건, 환경, 정책, 국가, 예산 다 막대한 의사결정을 과학적 권위에 의존해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암호학설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다면 이 사회적 혼란은 어마무시한 거죠. 철학관, 점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명학, 이름 지어주는 거, 그게 과학인가요? 그런 어떤 무속적인 혹은 비과학적인 혹은 사이비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막대할 겁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겠죠. 따라서 진짜 과학과 가짜 과학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학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진정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큰 화제를 모았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육각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물 결정이 예쁘게 피어나고 악담을 하면 결정이 깨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미경으로 촬영하고 실험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얼핏 과학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재형성이 없고 객관적 교정이나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린 사이비 과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은 관찰과 실험의 모습을 갖췄지만 본질이 담보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의 외형을 모방했을 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사이비다. 사이비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과학을 과학되게 하는가? 혹은 과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목록이 아니라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공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두 기둥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사실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기준, 즉 객관성과 공정성이 모호해지면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신뢰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이 위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학이 단 한 번의 오류도 없다, 무오류다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절대적 무오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봐야 돼요. 과학은 스스로의 대신 과학은 스스로의 오류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상호 비판을 통해서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인 이유는 무오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수정의 가능성, 교정 가능한 합리성을 지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견고하게 만들듯이 과학 공동체의 규칙, 패러다임, 룰 속에서 오류를 끊임없이 바로잡아가는 치열한 겸손함이 과학을 과학되게 하는 겁니다. 자, 2교시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은 완벽한 진리 박제가 아니다. 토마스 쿤이 말한 것처럼 혁명의 전환을 통해서 도약하는 동적인 학문이다. 우리 수업이 논의하고 있는 과학적 물음은 우리 수업이 질문하는 물음은 과학적 물음보다는 메타적 물음을 더 다루게 되는데, 메타적 물음은 현대사회의 객관성과 기준을 지켜내는 생존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성, 맹목적인 신뢰나 극단적 회의주의가 아니다. 과학이 그렇듯이 진정한 지성은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합리적 공동체의 규칙을 추구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